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본서 교재 24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자,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개 실무 들어가는데요. 사실 앞부분에 뭐 별로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 실무의 개념. 자, 실무의 이 동그라미 1번. 여러분들이 뭐 3, 4월 달에 한번 보실 때 읽어보셨으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예전에 이제 중개가 언제 완성되느냐, 거래 완성했을 때요. 그러니까 중개 완성은 대개 계약 체결할 때 이제 중개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실무 해가지고 241페이지. 거래가 완성돼도 일부 업무는 중개 실무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거래 대금에 대해서 뭐 은행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중간에 껴서 알선해 주기로 했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계약은 했어도 거래가 완성됐어도 그 이후에 중개 부분은 실무적으로 책임이 남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 3요소. 일단 의뢰인이 있어야 되고 물건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중개에는 누가 있어야 돼? 중개인이 있어야 되잖아. 개업 공인중개사 3요소 넘어가시고 중개 실무 과정. 먼저 누군가가 의뢰를 하겠죠. 의뢰를 하죠. 중개 의뢰. 자, 중개 의뢰를 하면 이걸 근거로 해서 나중에 보수 청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보수 청구는 언제 돼? 중개가 완성된 때 보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 행사는 그때 하고 발생하기는 의뢰한 때. 의뢰할 때는 우리가 일반 계약을 하느냐, 전속 중개 계약을 하냐 이런 거죠. 일반 중개 계약, 전속 중개 계약.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의뢰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중개 활동 들어가야 되잖아요. 중개 활동 들어가기 전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자 이 얘기지. 계획을 세워보자. 그 다음 세 번째 가보시면 계획대로 이제 들어갈 때 물건 같은 거 조사 확인 이런 거 들어가겠죠. 가격 같은 거 우리가 뽑아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해야 돼? 계획도 세웠고 물건도 조사가 끝났어. 팔러 다녀야지. 그래서 활동, 판매 활동. 자,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제 딱 목표가 나타났어. 목표점.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접근해서 대화를 해봐야지. 대화를 통해서 뭐 하자는 얘기야? 우리가 농담 따먹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뭐 하는 거야? 거래 조건 같은 거 교섭하고, 그 이제 교섭이 잘 되면 결과적으로 뭐야?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것이고요. 자, 계약 체결을 유도해서 이제 거래가 완성됐죠?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이행이 되면, 계약이 이행이 되면 물건을 인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잔금 치르고 하는 거. 계약 완성. 자, 그 다음에 7번에 가보시면 중개 완성 이후의 업무 해가지고, 중개가 완성된 이후에도 계약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같은 것들 또는 계약금 등의 예치관리 의무, 만약에 이거 했다면은 의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정보망에 물건을 공개한 경우에 그 물건 거래했으면 통보해 줘야 되죠. 물건 내리라고. 그렇죠? 그 통보. 결국은 중개 완성 이후에 이 네 가지 정도를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넘어가십니다. 자, 그러면 중개 계약 및 중개업 경영. 자, 여기 이런 내용들은 법조문 자체라기보다는요, 학문적으로 이제 접근해 보면 되게 경제학이나 이런 쪽이 좀 가까운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학 개론, 거기서 본 얘기들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에요. 자, 중개 계약은 자, 중개 대상물을 먼저 수집을 해야 되겠죠? 중개 대상물 수집하는 거. 중요성, 아무리 중요성은 얘기 안 해도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물건이 없으면 못 팔잖아. 자, 수집 방법은, 자, 거기 그 제목들만 구분하죠. 직접 수집 방법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간접 수집 방법이 있어. 직접 수집은 뭐야? 계약공인중개사 스스로 수집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간접은 누가 전해주는 거지. 그렇죠? 그 직접 수집해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에 뭐 호별 방문한다든가, 전화로 직접 전화를 해서 연락처나 이런 거 알아낸다든가, 그러죠? 다음 페이지에 우편을 우리가 저기 DM 발송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계약공인중개사에서 직접 하는 거야. 그냥 편지도 보내보고 막 이렇게 수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뭐 개업 필요 및 사기 활동 그러는데, 상가 같은 거 옆에서 이제 보면 항상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아니요, 가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풍선, 이게 막 춤추는 풍선. 이런 거 쓸 때면 뭐야? 거기 개업한다는 얘기야. 그쵸? 그럼 그런 데 가서 꼭 어떻게 해야 돼? 떡이라도 있으면 떡 돌리라고 그러고. 응? 뭐 좀 내놔봐, 그래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주인하고 친해지는 거지. 임차인하고 친해지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잠정적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 수집을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사교활동,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회활동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직접 수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5번에 가보시면 또 우리가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인터넷에 이런 데 들어보면 광고 같은 거 잔뜩 나오잖아. 아니면 신문이나 또는 벼룩시장 이런 데 보면, 그렇죠? 가판대 벼룩시장 이런 거 보면 이런 데 부동산 광고들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럼 광고 도롱을 통해서 직접 수집한다. 됐습니까? 간접 수집 방법 가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되어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뭐 간접 수집 방법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되게 개인적인 친분 관계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물건이 있다고 알려주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되게 간접 수집이. 그 다음에 중개의뢰 접수. 자, 중개의뢰를 접수하면 대개 우리가 중개계약이 성립했다 이렇게 되죠. 별말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중개 의뢰가 이루어지면 일반 중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 중개 계약은 서면화가 할 수 없나요? 원하면 서면화 할 수 있죠. 권장 서식도 있죠, 그냥. 그 서식 작성하면 돼. 자, 그러면 일반 중개 계약서를 작성하면 전속 중개 계약이 돼요? 아니죠. 그냥 일반 중개 계약이야. 전속 중개 계약은 어떻게 해야 돼? 전속 중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돼. 전속 중개 계약. 자, 그럼 이렇게 중개 계약은 어떤 성격을 가졌냐? 거기 영어로는 리스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중개 계약이라고. 이게 뭐겠어? 매물을 갖다 쭉 리스트로 쓴다 이 뜻이야. 응? 리스팅이. 여러분들 처음에 이렇게 딱 오픈하면 책상 위에다가 종이 딱 둬야 돼. 노트 같은 거. 응? 두고 오는 사람마다 바로 그냥 그날 그 자리에서 일지 쓰듯이 막 써 나가는 거야. 주소지, 물건의 주소지, 이름, 연락처, 특징, 가격 뭐 이딴 거를 그냥 막 써내려가는 이런 서류를, 이런 종이를 둔단 말이죠. 여기 계속 써내려가. 이게 리스팅 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썼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 물건 받았다는 얘기고, 그 받는 순간 뭐 일반 중개계약이 성립됐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리스트화하는 작업을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리스팅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중개계약의 성격, 리스팅의 성격. 자, 우리 보통의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계약과 비슷합니다. 낙성계약이고요. 쌍무, 그 다음에 여긴 유상계약이 일반적이고, 불요식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비전형 무명계약. 왜? 민법에 이딴 계약은 안 나와 있죠. 민법에 15가지 계약의 종류가 나와 있잖아. 매매, 도급 뭐 이딴 것들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중개계약이란 말 없어요. 그래서 비전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민법에 나와 있으면 전형, 안 나와 있으면 비전형. 민법에 나와 있으면 유명, 민법에 안 나와 있으면 무명.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민법에 나와 있는 계약 중에 위임계약이 있어요. 위임. 요거랑 가장 많이 닮았어요. 뭐가? 중개계약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중개계약의 성격으로는 또기기 민사중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음 페이지. 쌍무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처음 앞부분 공인중개사법 할 때 앞부분에서 본 내용과 살짝 겹칩니다. 그 다음에 중개계약의 종류, 일반중개, 전속중개, 독점, 공동, 순가중개계약 이미 설명을 앞에서 다 한 거고요. 자, 여기서는 항상 조심하시고 전속중개계약. 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전속중개계약을 언급하고 있죠. 전속중개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뭐야?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의무를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이라는 걸 받을 수 있죠. 물론 정보 공개를 꺼려하는 의뢰인이 있으면 안 올리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중개계약의 일반적 형태, 구두계약, 서면계약 그러는데 일반 계약은 주로 구두계약으로 많이 이루어지죠.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서면으로 계약해야 되고, 일반 중개계약도 서면으로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 그 밑에 중개계약의 서면화 유형에 따른 장점. 자, 제목들만 잘
제목들을 보고 이해하시면 돼. 부동산 거래 자주적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뭔가 종이에 써가면서 잘된 거 잘못된 거 통제한다 이 얘기죠. 법원에서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걸러낸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유통시장, 부동산 유통시장을 정비하고 근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게 말로 하는 것보다 서면화시키면 체계화도 시킬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대화. 그 다음에 3번에 분쟁 같은 거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말은 사라지죠. 그렇죠? 하지만 종이에 써놓은 내용은 분쟁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 같은 거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앞에 자주적 통제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서류로 뭔가 남기다 보니까 함부로 이렇게 투기하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기 같은 거 안 하려고 하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서면화를 하면 또는 유형화, 서류를 유형화, 서면화 이렇게 하면 이런 장점이 있다. 다음 페이지. 중개업의 경영. 자, 중개 대상물의 특징 분석. 요걸 우리가 셀링 포인트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셀링 포인트. 판매 소구점이라고 얘기하죠. 판매 소구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어느 시점에서 사기로 결정을 해, 되게. 그런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셀링 포인트예요. 파는 쪽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빨리 찾아야 돼. 그 부분은 어디에 있어 지금? 그 의뢰인 마음속에 있단 말이야.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의중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그 포인트를 찾아서 그 포인트를 공략을 하면 어떻게 돼? 금방 거래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 포인트를 못 찾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집도 보여주고 저 집도 보여주고, 그죠? 제가 토요일날 그랬어. 한 팀을 하루 종일 보여줬어. 지치지도 않나 봐. 그리고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니 옆집에 들어가더라고. 옆집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가서 거기 가보면 뭐하나 우리랑 본 거랑 거의 비슷한 것밖에 없는데 같은 거. 거기 이제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한두 개 이제 더 보더라고. 그러더니 그 집에도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맞은편 집으로 가더라고. 우리 집에 앉아있으면 다 보여요, 그게. 저희 사무실이 전망이 좋아요. 이 군사 요충지로 하면 딱 그 요충지에 있어, 우리가. 그래서 우리 집에 들렸다가 딱 나가면 그 사람이 어디 가는지 앉아서 다 보여. 사거리가 다 이렇게. 이게 결국은 뭐냐, 그분의 셀링 포인트를 제가 찾지 못한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셀링 포인트. 자, 특징 분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셀링 포인트가 필요하다. 개념. 판매 소구점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자,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세 가지 측면. 자, 돈하고 관련된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부동산은 필연적으로 법하고 관련될 수밖에 없죠. 법적인 측면. 왜? 권리나 이런 게 전부 여러분들 민법에서 배운 권리에 대해서 정의해보면 권리를 뭐라고 정의해야 되게? 뭐 여러 가지 정의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권리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권리는 법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부동산은 권리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 결국은 부동산은 그래서 법률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그래서 셀링 포인트도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게 건축 기술이나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포인트가 있다. 새 집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마감이 잘 돼 있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걸만 딱 보고 그게 잘 돼 있다면 무조건 사는 사람들. 그게 이제 셀링 포인트지.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떠나서 내가 이거 소유권 취득하는데 깨끗한 걸 취득하고 싶대. 이건 권리하고 관계된 거잖아. 그쵸? 그럼 이건 법률적 측면에서 셀링 포인트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두면 가격이 따블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럴 만한 물건을 찾아. 이 사람은 어떤 측면에? 경제적인 측면에 꽂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럼 셀링 포인트가 그쪽에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사가지고 사자마자 막 가격이 올라가지고 금방 2배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 물건만 살 거야 하는 사람한테 옆에 가서 야, 이 권리를 취득하면 뭐 대출도 없고 융자도 없고 아무 하자도 없는 그런 거고 이 집은 아주 깨끗하고 금방 지은 그 소리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거지. 자, 셀링 포인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죠? 이해 다 됐죠? 자,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다음 페이지 기술적 측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예, 지금은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지만 아주 초창기에는 이 부분에서 이제 내면은 다음 중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셀링 포인트가 아닌 것은
해놓고 네 가지는 경제적인 것과 관계된 포인트를 얘기하고 하나는 법률적인 것 또는 기술적인 걸 딱 한다고 하고 이제 중요한 건 그 애매한 것들이 있어. 그거를 고를 줄 알아야 됐어. 근데 요즘은 거의 문제가 안 나오고 있어요. 하도 많이 울고 먹어가지고 이제 안 나온다 이거지. 그리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렇죠? 어쨌든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셀링 포인트의 특징 가보세요. 특징. 이 셀링 포인트는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제목만 이해하시면 돼. 보고 이해하시면 돼. 부동산이 지니는 셀링 포인트는 다양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측면도 벌써 세 가지 측면이 있잖아. 세 가지 측면, 각 측면마다 그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다고. 얼마나 다양하겠어.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 의뢰인마다 당연히 다르지. 왜? 사람마다 좋아하고 취향이 다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포인트도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셀링 포인트는 인공적, 자연적을 모두 포함한다. 자연적으로는 뭐예요? 위치가 어디였으면 좋겠다는 등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인공적인 것들은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졌다는 등 어쨌다는 등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기술적 셀링 포인트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자, 새 집 지어놓은 거 시간 지나면 헌집되죠? 기술적인 측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 포인트가 감소하게 돼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셀링 포인트는 특히 어느 때 많이 활용하느냐. 우리가 이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뭐 안내 이런 거 할 때 앉아서도 설명하지만 현장을 대부분 다 가보겠죠. 그 물건 있는 곳에 가볼 거 아니야. 그 물건 있는데 가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 그럴 때 뭐 주로 얘기하라고? 그 물건의 특징점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의뢰인의 눈치를 잘 보라고. 어떤 부분을 했을 때 표정이 일그러지는지. 응? 표정이 일그러진다. 아, 이 부분에 뭔가 있구나. 그렇죠? 집중 공략. 됐습니까? 이게 재밌는 건데 이렇게 다들 재미가 없이 듣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종류별 셀링 포인트. 자, 거기 단독주택일 때는, 아파트일 때는, 대지일 때는, 농지일 때는 요런 게 포인트다 이 얘기입니다. 응? 자, 농지를 소개하면서 아, 여기는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요. 교통이 발달돼 있고요. 이딴 소리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렇죠? 자, 아파트 저기 소개하면서 아, 여기는 앞에다가 저 텃밭이 있어가지고요. 저기 배추도 뿌리고 뭐도 하고 이렇게 다 돼요. 씨도 뿌리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각각의 그 포인트, 단독주택인 거, 그 다음에 아파트인 거, 여기 있는 문제들이 과거에 가끔 또 나올 수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게 많이 안 내요. 내면 어느 쪽의 포인트인지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쯤 정독을 해보셨죠? 정독할 때, 아, 이게 왜 이 부분에 들어가 있지 하는 거, 개인적으로. 그런 것만 체크를 해서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자꾸 정독해보라 어쩌라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많아도 우리가 이 인간, 사람의 입장에서 이 정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저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한창 공부할 때나 어떻게 정독하고 이렇게 하는 저기를 해도 나이가 이 정도 먹고 그러면 뭘 앉아서 꾸준히 차분하게 보는 게 힘들어. 그래서 제가 자꾸 정독 한번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꼭 한번 해보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안 해봤으면 지금이라도 한번 하세요. 문제풀이 가면 이제 할 시간도 없어. 지금 내 생애 이 책을 언제 한번 정독해 보겠어. 그죠? 자,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 가보시면 중개업 경영의 특징 해서 나오는데요. 중개업 경영할 때 힘든 점들 1번부터 8번까지 쭉 읽어보시고 납득이 안 가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 아시겠죠? 경영이 힘들어. 중개업 경영이. 왜 힘든지 거기다 써놨어 지금. 여러분 보기 맞아 이렇게 힘들어 하는 것들은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왜 이래서 왜 이런 특징이 있지 하는 거 있죠? 그것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중개 의뢰인의 설득. 중개 의뢰인을 설득할 때는 중개 의뢰인의 설득을 통해서 심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보통 중개 의뢰인의 심리는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변한다 이 얘기야. 이거는 부동산에서 중개 의뢰인들의 심리를 연구해 가지고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경제학에서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거 연구하면서 소비자의 심리 같은 패턴 같은 거 이런 거 연구하면서 나온 거를 엿다 갖다 붙인 거야 그냥. 왜? 부동산도 물건이잖아. 그거 소비하면 그거 소비자 아닙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 소비자 심리는 다 같다는 차원에서 나온 거야. 네 가지. 자, 거기 중개 심리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의뢰인들의 심리가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 첫 번째 주목, 두 번째 이제 흥미를 느끼고, 세 번째 디자이어, 욕망을 가진다 이거지. 야, 저거 갖고 싶다. 그렇죠? 마지막에 그걸 갖고 싶다 하고 마음만 먹고 끝나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마지막까지 어떻게 가야 돼? 설득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가야 돼? 클로징. 그렇죠? 그래서 액션 할 때까지 행동. 사는 행동, 사인하는 행동. 다음 페이지. 자,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 하냐? 마무리, 클로징을 한다 이 얘기죠. 클로징. 자, 클로징 기법들이 있는데요. 거기 기획부터 시획까지 그 제목하고 의미, 뜻, 요걸 연결시킬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점진적 확인법은 뭐다, 계약전제법은 뭐다, 부분선결법, 장단비교법, 결과강조법, 만족강조법, 이걸 여러분들한테 주관식으로 내가지고 요 단어를 주고 요 뜻이 뭔지 써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지 않죠. 시험 문제 내면 이거 연결시키는 거 나와. 응? 뜻하고 단어하고 이거 한 번쯤 제대로 읽어봤으면 다 연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및 확인 설명서 작성 실무. 자, 요 파트가 이제 우리가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자,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방법의 개요. 조사 확인 방법. 자, 조사 확인할 때요, 우리가 거기 검은 숫자 2번 다음 페이지에 257페이지에 3번 보이죠? 2번, 3번.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개 대상물을 조사 확인하는 방법은 뭐다? 조사, 확인 두 가지. 테이블에 앉아서. 두 번째, 현장 방문을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건 뭐야? 공부 같은 거 발급받아서. 요즘은 솔직히 많이 좋아져가지고 인터넷 민원24나 이런 거 통해가지고 다 앉아서 다 서류를 보잖아. 이게 2000년도 전까지만 해도 대개는 관공서들 방문해가지고 발급받고 이랬어요. 응? 근데 지금 뭐 앉아서 대부분 거 다 띄워볼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데스크, 이게 데스크가 아니라 데스크, 책상에 앉아서 여기 공부 확인하는 거야. 서류도, 각종 서류도 확인하는 거. 장부, 공적 장부 확인하는 거. 그 다음 이제 현장 가는 거. 그 물건 소재지 가서, 그쵸? 직접 이렇게 조사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 그래서 서류로 확인하는 방법,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그러면 서류를 통해서 확인한다. 어떤 걸 주로 확인하겠어요? 크게 보면 그거야. 부동산은 항상 법률하고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 얘기는 결국은 권리 문제도 있지만 규제도 문제라는 얘기죠. 그쵸? 특히 토지 같은 걸 만약에 의뢰가 들어왔어. 토지를 팔아달라. 그러면 토지라는 건 우리가 그 토지에다가 뭐 캠핑이나 가고 그러려고 토지를 사는 건 아니잖아. 그 토지로 농사를 짓는다든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뭐 이러려고 이제 산단 말이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온단 말이지. 그러면 물건을 팔겠다는 사람은 그냥 내 물건 팔아줘 그러면 끝이야. 나는 문제는 이걸 누구한테 팔아야 되느냐, 뭘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조사 확인을 통해서 결국 그렇게 뭘 할 수 있느냐 할 때, 그럼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도대체 건축할 수 있느냐, 그 말은 규제를 얼마나 받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배우는 공법 쪽에 있는 규정들 있잖아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필두로 한 이런 규정들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받는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공부로 확인한다 그러면 규제 부분하고 권리 부분 조사하는 거예요. 규제받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즉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같은 거 발급받아서 보고 막 이러는 거야. 그거하고 권리, 등기사항 증명서 크게 보면 이런 거 발급받아가지고 둘을 보는 거예요. 현장은 말 그대로 이제 거기 가서 안내를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현장 가서 자 토지냐 건물이냐 구분해가지고, 건물 같은 경우 이게 주거용이다 그러면 들어가서 구조가 어떻게 됐으며,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전기불이 뭐 수도니 이런 거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토지로 쓰이고 있으면 결국 토지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권리 같은 거 확인을 좀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 실제 어떻게 누가 권리자인지 이런 거. 왜냐? 공부에 나오는 권리가 있고 안 나오는 권리가 있잖아.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 민법에서 배운 것 중에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 부동산 물권 중에 유치권, 또 뭐 있어?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요딴 거, 그쵸? 그 다음에 임야 같은 거 팔아달라고 나왔어. 임야는 이제 되게 산인을 끼고 있잖아요. 가봐야 돼. 왜? 분묘기지권이 있을 수도 있잖아. 분묘기지권은 등기부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을 한번 등산을 해야 돼. 산을 한번 타면서 혹시 이렇게 돼 있는 걸 발견해야 돼. 응? 이게 분묘잖아. 우리가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때는 평장돼 있는 걸 인정 안 해줘요. 이렇게 봉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게 등기부에 나와주면 솔직히 안 돌아다녀도 되는 거야. 이것만 봐도 되는데 안 나온다고. 그래서 현장 답사를 해서 할 때는 물론 그 물건 자체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자연 상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런 권리 내용들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응? 우리가 이런 것도 누가 건물을 팔아달래. 건물을. 야, 이거 큰 거죠. 건물. 그죠? 토지하고 건물을 팔아달래. 그래서 이거 띄워봤더니 이제 권리상으로도 별 문제가 없어. 그래서 여기 가봤어요. 갔더니 임차인들이라고 하긴 좀 그래. 요 안에 주차장에 막 포장마차를 누가 이렇게 해놓고 포장마차를 하고 그 사람들이 또 2층에 방을 하나 얻어서 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 그 의뢰인이 준 임대차 계약서나 이런 데 보면 안 나오는 사람이야. 이 사람 뭐냐 이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아무 권리 없이 이러고 있으면 무단 침입자 아닙니까? 근데 이제 되게 보면 이거 지어준 지 얼마 안 됐는데 공사대금을 다 안 주니까 건축업자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유해가지고. 이런 거 모르고 현장 안 와봐가지고 등기부 보면서 이거 괜찮네? 하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실제로 이게 가배 물건이었는데 을한테 팔았어. 여기는 지금 유치권자 병이야. 우리 왔어요,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왔어. 보니까 누가 있어, 병. 병은 이거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병은 을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응? 여러분들 유치권 배웠잖아. 유치권. 시계 수리하는 거 배웠어요? 시계 수리점. 자, 시계가, 요즘은 시계 많이 안 차고 다니는데 옛날 같은 시계, 고급 시계 있어요. 고장났어. 수리점 가져가죠. 고쳐달라고 합니다. 고쳐주죠? 근데 내일 오래. 다음날 왔어. 다 고쳤대. 얼마에 봤더니 20만 원 나왔대.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신용카드도 없고. 근데 급하게 지금 차고 가야 돼. 그럼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내일 갖다 줄 테니까 시계 좀 지금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럼 내줘요, 안 내줘요? 왜 안 내줘? 자기 것도 아닌데. 내 건데 왜 안 내줘? 그 사람 왜 안 내주는 거야, 그 시계? 그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사람 말을 믿고 이 사람 시계를 내줘봐.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다음날 20만 원을 들고 와.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 그런 것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맨날 우리가 저당권 설정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 돈 빌려주면서.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잘 갚아. 근데 못 갚는 경우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은 항상 걱정이 그거예요. 돈 떼일까? 이게 걱정인 거야. 지금 수리비 이거 받을 사람도 돈 이거 떼일까 걱정이야. 그럼 20만 원을 내일 준다고요? 그럼 당신 거 집이 있어? 나 집에다 저당권 설정하고 시계 내줄게. 20만 원 채권 때문에. 그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자, 이럴 때 그 시계를 갖다가 20만 원은 그 시계 때문에 발생했죠. 수리비 채권 그 시계 때문에 발생했잖아. 그 시계하고 그 수리비 채권하고는 결련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되면 그 시계를 점유하면 유치권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유치권자야. 나는 소유권자고. 내가 소유권자인데 이 사람한테 지는 거야 지금. 안 줘. 유치권 행사한다고. 그죠?
그럼 이제 내가 열받았어. 안 줘? 에이씨 모르겠다 하고 그냥 갔어요. 간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시계 어쨌든 내 거잖아. 내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수리점에 가면은 내 시계 있거든. 그 시계 너한테 팔게. 아니 너한테 줄게. 자, 소유권 넘겨줬어. 그 친구가 이제 수리점 갑니다. 가서 얘기합니다. 시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여전히 20만 원 내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거는 제 친구한테 지금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친구가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친구한테 20만 원 받아야지. 채권 아니냐 얘기야. 수리비 채권. 채권은 상대권이다 얘기지. 그 친구한테 받으라고. 이 시계 소유권은 이제 나한테 왔으니까 내 거라고. 그럼 이 주인은 그거 내줘야 돼요? 안 내주죠. 대항할 수 있으니까 안 내주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갑이 병한테 지어달라고 그랬어. 다 지어줬는데 돈 안 줘. 공사대금 채권 있죠? 그것 때문에 이 집을 점유를 했어. 유치권자야. 유치권 인정받죠? 자, 그런데 소유권자는 얘잖아. 팔 수 있어 없어?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을한테 팔았다고. 이제 을이 소유권자야. 자기 거라고 딱 왔어. 누가 점유하고 있어? 병이 점유하고 있어. 그럼 나가라고 한다고. 나간다고 안 나간다고? 대항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유치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응? 등기부 안 나오는데 이렇게 권리자가 바뀌어도 유치권자는, 자,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이에요. 하지만 유치권은 저당권처럼 약정 담보물권이라고는 안 해.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왜? 저당권 같은 거는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 받는다 그러면, 집에다 저당권 설정한다 그러면 서로 약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정 담보물이라고 그래. 물건이라고 그래. 그래서 약정 담보물건이 가장 스탠다드한 게 저당권이에요. 이에 반해서 유치권 같은 법정 담보물건은, 방금 시계 수리점 주인하고 나하고 생각을 해봐. 내가 아저씨 그 수리비를 제가 만약에 못 드리게 되면요, 아저씨가 그 시계를 계속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쪽에서는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약정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되면 얘한테 유치권이 생기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내가 너한테 공사대금을 못 주면 너 들어와서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해. 이딴 말 안 합니다. 얘도 너가 만약에 공사대금 안 주면 내가 들어가서 유치권 행사할까? 이딴 말 안 해. 서로 이런 약정을 안 해요. 근데 이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서 점유를 해버리면 법에 그렇게 써져 있어. 결련성 있는 채권 때문에 그 물건을 점유하면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규정에. 그래서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자, 그렇게 인정된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고, 이 유치권이 담보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보장하고 있는 것. 채권이잖아. 공사대금 채권, 수리비 채권. 이 채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대권인 건 맞아. 금전 채권이야. 상대권이야. 하지만 그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있어?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병은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 빌려 주택담보대출 해주고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 두 가지 권리 가지고 있는 거야. 대출금에 대한 금전 소비대차에 의한 대여금 상환 청구권, 채권. 이걸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는 채권이고 하나는 물권인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사대금 채권은 채권이고 금전 채권이고, 그걸 담보하는 건 담보물권이야. 두 가지 가지고 있죠. 금전 채권은 어차피 상대권이야. 보세요. 얘가 채권자죠? 그럼 채무자가 있을 거 아니야. 공사대금 누가 줘야 되는 거 원래? 공사대금 누가 줘야 돼? 시계 수리비는 누가 줘야 돼? 주인이 줘야 돼? 처음에 원인관계를 만든 사람이 줘야 되는 거예요. 지어달라고 한 놈이 줘야 돼. 고쳐달라고 한 놈이 줘야 되는 거야. 친구가 주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용역을 줬잖아. 시킨 놈이 돈을 내야지. 그쵸?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물건을 잡았어. 그럼 보세요. 유치권은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어? 유치권은 물건이라고 그랬잖아. 채권하고 물건하고 대표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상대권이냐 절대권이냐잖아. 상대권은 뭐라고 했어 방금? 관계된 놈들끼리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물권은 절대권이라는 얘기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 이게 내 거면 누구에게나 이건 내 거야. 그죠? 유치권자면 물권이잖아. 얘뿐만 아니라 얘한테도 유치권자인 거예요. 절대권인 거야. 하지만 얘가 가진 공사대금 채권은
얘가 지금 부탁해가지고 지어줬잖아. 상대권인 거야. 얘한테만 청구해야 돼. 그 이제 머리 쪽에서 복잡해지지. 아니, 그 저게 도대체 뭔 상황이야, 저거. 이렇게 됩니다. 주인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쵸? 얘는 그러면 공사대금 채권을 얘한테 행사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돈 달란 소리. 못해요. 돈 달란 소리는 오로지 얘한테만 해야 돼. 다만 얘가 와서 집 비워달라고 그러면 얘는 유치권을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담보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며.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돼, 병은. 난 유치권자야,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비켜줘도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경매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위에 지어달라고 했어요. 그쵸? 지어줬어. 공사대금 안 줘. 그래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 지금 점유해서. 자, 이러고 있는 사이에 갑의 다른 채권자가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이게 얘 거라며, 지금. 이거 경매 쳤어. 법원에 경매 나왔어요. 이 물건 등기부 띄워보니까 깨끗해. 아싸, 이런 게 어딨어? 낙찰 받았어요, 우리. 낙찰 받고 가봤더니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거야, 병이. 나가라고 합니다. 이거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 왜? 유치권 대항할 수 있거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완벽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게 되는 거죠. 유치권이 인정되는 그런 소유권을 취득한 거야. 이 문제를 얘는 해결해야 돼. 그쵸? 그럼 이렇게 낙찰 받았대. 그러니까 병이 낙찰자를 찾아가서 공사대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또 못해. 돈은 누구한테 달라고? 얘한테 달라고 해야 돼. 그럼 낙찰자가 이제 찾아와서 나가라고 그러면 얘는 뭐라고 그러면 돼? 유치권자요, 이러면 돼. 돈은 얘한테 달라고 해야 되고, 얘한테 달라고 하면 안 돼. 그럼 결국은 얘는 유치권자로 인정되면 얘는 얘를 내보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얘가 주장하는 돈을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얘가 져야 될 의무는 없지만 결국은 얘가 해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덤탱이 쓴다는 얘기지. 물론 이거는 누구 대신 갚은 거예요? 얘 대신 갚은 거죠. 얘는 얘를 어디선가 쫓아가서 찾아서 얘한테 받아내면 됩니다. 구상권. 대신 갚은 거잖아. 갚아야 될 의무가 없는데. 이런 관계가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제 이런 애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덮어쓰고 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치권. 그럼 보세요. 이렇게 유치권자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현장도 안 가보고 이렇게 했다가 우리 딱 왔는데 이렇게 있어. 이거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A는 그날부터 어떻게 된다? 그날부터 어떻게? 달달달 벗기는 거지. 달달달.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현장 답사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한 거죠. 이런 걸 부동산학 개론에서 또 뭐라 그래? 임장활동이라도 하잖아. 그쵸? 현장활동, 임장활동. 왜 임장활동이라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한자가 그런 한자가 있나 봐.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중개활동할 때 조사 확인. 자, 확인해 봐야 될 공부. 결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해 봐야 된다서 규제와 권리관계. 그럼 규제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지적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법에서 배우는 것들, 공시법령에서 배우는 게 뭐가 있어요? 지적에 관한 거, 공시, 등기, 권리에 관한 거, 그렇죠? 그러면 거기 지적에 관계된 서류들,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등기에 관계된 등기부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적에 관계돼서 우리가 대장 같은 게 기본적으로 나오잖아, 또. 대장. 지적 공부, 대표적으로 대장과 지적도, 이딴 것들 얘기하죠? 등기, 권리에 관계된 등기.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요딴법에 의해서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나와 있는 서류에 이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그 다음에 4번 이제 과적관계 등록부 같은 경우에는 뭐 점유하고 있는 자와 임차인들의 관계 이런 것들 할 때, 또는 주인과의 관계 이런 거 따져볼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잖아. 우리가 물건 팔겠다고 온 놈이 새파랗게 어려 보여. 딱 보니까 미성년자 같아. 응?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미성년자인 걸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물건 안 팔어? 미성년자 물건이래. 안 팔어? 안 팔고 말아? 중개 안 하고 말아?
지금 찬밥 더운밥 갈 때 아니잖아. 중개해야지. 근데 이거는 중개 그냥 했다가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매매계약 취소당할 수도 있죠. 임대차 계약 취소당할 수도 있죠. 왜? 미성년자가 한 범죄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취소 안 당하려면, 확실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정 대리인, 주로 부모겠죠. 동의서를 가져와야지. 그렇죠? 그럼 얘가 그 자식인지 아닌지 가족관계 등록부 같은 거 확인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5번에 가보시면 맨 밑에 부동산 종합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년 전부터 우리가 부동산 종합증명서라는 이게 나오게 됐어요. 그 지적 쪽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 종합증명서라는 이런 서류들이 나오게 됐어요. 이것도 이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후견 등기부 같은 거, 미성년자인 애들, 그쵸? 동의서를 받아와야 되잖아. 어? 그러려면 진짜 그 사람이 후견인 해줘야 되지. 후견인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죠? 또는 우리가 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후견 등기부 같은 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후견자로서 기록이 안 돼 있어. 애가 지금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후견 등기부를 띄워봐도 이런 게 안 나와. 이 얘기는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률상으로 정상인 취급받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애들 거는 거래를 해도 취소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안 들어가요. 다만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불공정 거래행위 104조 민법. 이거에 걸릴 수는 있어요. 여기 걸리면 오히려 어떻게 더 지독해. 이거는 무효가 돼버려.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조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공부 확인 시 주의사항. 중개 의뢰인이 제출한 공부는 재확인해야 됩니다. 왜? 매도인이 아파트를 지금 내놓으면서 등기부를 하나 지가 띄워왔대. 직접. 보통 안 그래요. 근데 자기가 띄워왔대. 이런 벌써 의심해야 돼. 그렇죠? 등기사항 증명서 보니까 깨끗해. 한 달 전에 띈 거야.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띈 거야. 아니면 오늘자로 띄었어. 깨끗해. 근데 오늘자로 띄고 바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저당권 설정 등기든 무슨 등기 신청 들어가면,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등기 신청, 그 물건 등기 신청 들어가면 등기 기재 중이라고 발급이 안 된다고 나와요. 일주일 동안. 그게 나와. 그러니까 그거 완성 맞춰질 때까지는 등기 발급이 안 된다고 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걸 알고 미리 먼저 하나 발급받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한 거지. 은행하고 이제 소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발급받은 걸 가지고 나한테 딱 가져온 거야. 깨끗하다. 천인 공노할.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매도 의뢰인들은요 되게 불친절해요. 그래서 자기 물건에 대한 뭐 서류 하나도 안 들고 다녀요. 제출 안 갖다 줘요. 일단 그걸 가져온다 그러면 이상한 놈이야.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야. 의심해야 돼. 아시겠죠? 이게 제가 10수년간 해오면서 느낀 실무상의 그겁니다. 물론 선의의 마음으로 가져오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아시겠죠? 그거 저기 열람하는 거 500원 아까워가지고 그냥 와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야. 심지어는요 자기가 궁금한데 마치 자기가 500원 내고 보기 싫으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뭐 내놓겠대. 한번 띄워봐달래. 띄워줘. 그것만 달랑 보고 그냥 가. 이야 정말 느낀 거, 전체적으로 느낀 거 그거예요. 있는 분들이 더 하셔. 있는 분들이. 이 세상에 없는 분들끼리 모여 살아나 이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혹시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까지 포함해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일부 몰직하는 분이 계시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자, 그럼 257페이지 공부 확인 시 주의사항, 그 재확인, 거기서 중개요인이 제출했다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앞에 나온 서류들. 그 다음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제가 한번 저번에 저녁반에서는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토지 사기단한테 사기당할 뻔한 얘기 이 행사 했었나요? 내가 사기당할 뻔한 게 아니라 이게 10여 년 전일 거야. 아마 10여 년 전에
큰 사건이 한번 터져서 9시 뉴스에 나왔었는데 수백억짜리 땅이었어요. 토지 자체가. 그 지역의 노른자위 땅이라고, 그리고 땅도 넓고 진짜 마지막 개발지 할 수 있는 엄청나게 요지의 땅이었는데 일단 가격이 수백억이야. 수백억. 근데 이 땅을 팔겠다고 나타난 거예요. 매도인이.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내놨어. 그것도 시세보다 한 10% 20% 싸게. 자기가 급하게 이걸 처리하고 이민 가야 된다는 둥 어쩐다고 그러는 거야. 이 친구는 그 땅이 시장에 나오기만 하면 살려는 사람 줄 서 있었거든. 그래서 바로 자기 지인들한테 막 연락해가지고 빨리 돈 만들어 와라. 이거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누가 나타났어. 그래서 다음날 계약을 합니다. 둘이. 그 수백억짜리 땅을 계약을 하는데 대신 10% 이제 깎아주면서 10%가 20% 깎아주면서 대신 중도금 잔금을 뭐 3주 안에 처리하고 중도금 없이 그냥 잔금 처리하고 이렇게 하기로 딱 계약을 해요. 그 계약을 딱 했어. 중개 완성됐잖아. 그쵸? 우리가 100억짜리라고만 한번 해봅시다. 토지야. 중개 수수료. 법정 수수료만 딱 치면 얼마예요? 0.9%까지 받으면 100억에 1억이 10%죠? 1%잖아. 100억에 1억이. 100억에 1억이면 1%죠? 그럼 9천만 원이 0.9%야. 맞아요? 그럼 9천만 원을 양쪽한테 받는 거지. 법정 수수료만 받는다 해도 9천만 원씩. 1억 8천이야. 그 사람이 뭐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연봉 한 2, 3년 치는 그냥 한 번에 버는 거죠. 자, 이 맛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한다. 그렇죠? 딱 하고 이제 계약서 쓰고 다 돌려보내고 앉아서 이제 그때 매도 의뢰인한테 권리증을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권리 필증이라고도 하고 권리증이라고 하고 그 권리증을 가져왔어. 사본을. 그런데 맨 앞에 이제 보면 권리증 이렇게 써져 있고 거기에 이제 등기소 직인 찍혀 있고 그 뒤에 이제 보면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세 낸 거 영수증하고 그 다음에 등기가 이렇게 넘어온 앞에서 넘어온 거 이거 이렇게 증명하는 서류 있고 이게 있어요. 권리증. 요즘은 이제 우리가 전산화돼 가지고 별로 필요가 거의 없는데 이 과거에는 이 권리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잃어버려도 소유권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발급받는데 재발급 안 해줘. 대신 거래할 때마다 되게 까다로워져서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권리증을 딱 갖고 왔어요. 사본을. 이제 다 보내고 이제 자기 혼자 권리증은 이게 이제 뭡니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전리품을 보듯이 이제 보고 있었어. 와인 한 잔 딱 마시면서. 근데 이 개업공인중개사 전직이 뭐였냐면 등기소 직원이었어요. 전직이. 등기관은 아니었고 등기소 직원이었어. 하다가 들어서 못해먹다 나와가지고 자기전 취득해서 딱 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등기 관련돼서는 이게 업무상 눈에 뭐가 자주 들어와. 이 사람이 그 표지를 본 거예요. 권리증. 거기에 이제 이 철인이 기인이 찍혔거든. 그래서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찍혀가지고 무슨 등기소 몇 월 며칠 이런 게 찍혀 있어. 이 권리증이 언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근데 그냥 무심코 보다가 무슨 A 등기소라고 등기소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이 권리증을 발행한 날짜가 있는데 이 날짜에는 이 등기소가 없었을 때예요. 이게 새로 생긴 등기소거든. 그리고 무심코 보다가 날짜가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야. 그거 확인해 보니까 이 날짜에는 이 등기소가 없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 아는 순간 식은땀이 쫙 흐르면서 등골이 오싹한 거지. 그쵸? 이게 사기잖아. 그래가지고 경찰 형사 연락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잔금 치르는 날 얘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 같이서 있었는데 얘들이 이제 잔금 받으려고 딱 나타났을 때 잠복했던 형사들이 덮쳐가지고 잡았어요. 제가 이 뉴스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다 잡힌 다음에 뉴스가 나왔겠지. 뉴스를 보고 제가 등골이 오싹했던 건 뭐냐면 만약에 저런 일이 나한테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아마 지금 저기 어디 서울역이나 가 있었을 거야. 노숙자. 왜?
난 이런 거 발견할 능력이 안 돼. 이런 거 몰라. 그죠? 그럼 그대로 어떻게 잔금 치르고 끝난단 말이야. 얘들이 토지 사기단이야. 그러니까 남의 토지를 자기들 명의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아치운 거야. 그게 가능해요. 위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 등기가. 그래서 등기에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또 이제 시험에 관련된 거 물으니까 눈이 또 좀 전까지 흥미진진한 이거 봐라 흥미진진 이러다가 등기, 부동산 등기는 물건을 공시하는 거잖아요. 물건은 공시돼야 된다. 공시 원칙. 그쵸? 그 다음 공시는 걸 믿는다.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은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인정돼야 안 돼? 적용돼야 안 돼? 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공신의 원칙 적용되죠? 믿은 놈이 보호받죠? 그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믿은 놈이 보호받는 거야. 동산에서는. 부동산에서는. 믿은 놈이 보호받지 못하잖아. 왜?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 동산의 물권 변동에 있어서 공시 방법은 뭡니까? 동산. 점유. 거긴 등기부라는 장부가 없잖아, 원칙. 점유. 그쵸? 점유는 공신력이 있어. 추정받아. 예를 들어서 등기는 등기부에 소유권자로 올라가 있어도 공시는 했어. 공시 원칙을 지켰어. 하지만 그것이 공신력을 갖지는 못해요. 믿어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지. 이런 일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왜? 전부 전산화돼 있어가지고 뭐가 잘못돼 있으면 바로바로 떠 그냥. 등기관들이 이렇게 입력하다가도 뭐 잘못되고 하면 바로바로 떠요. 과거에는 저런 것들이 일일이 다 타이프 쳐가지고 기재하고 할 때는 막 중복 등기도 많이 나오고 위조도 가능하고 막. 지금도 위조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게 됐지 이제. 과거에 그런 전력 때문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 선의취득이라고 배웠잖아. 하나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그럼 부동산에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돼야 안 돼요? 선의취득 말 그대로 해석하면 뭐야? 선의, 모른다. 선의가 모른다는 뜻이잖아. 취득은 모르고 취득했다 이 얘기 아니야. 그 물건이 걔 건지 모르고 취득했다 이 말이야. 선의취득. 동산에서는 이 물건이 얘 건지 모르고 취득했다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인정해줘요. 동산에서는. 근데 부동산에서는 이 물건이 제 건지 아닌지 모르고 취득했다. 왜? 등기부 보니까 제 거로 돼 있어서 취득했다. 공신의 원칙 인정 안 한다며. 그럼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르고 취득했다. 얘가 아닌 줄 모르고 취득했다? 인정 안 해줘. 그래서 선의취득이란 말은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나오면 안 돼요. 선의취득이란 말은 동산 물권 변동에서만 나오는 개념이야.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는 데서만 나오는 개념이에요. 됐습니까? 이게 민법에서 나올 얘기지 중개사법에서 나올 얘기야? 왜 여기서 해? 그런데 우리가 중개 대상물 가지고 확인 설명하고 할 때 다 알아두고 써먹어야 될 것들이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때 그 뉴스 봤을 때 나는 와 정말 위험한 세상이구나. 나 같은 사슴 같은. 그래서 공부상의 종합증명서 후견등기부 그래서 공부 확인 중에 공부는 꼼꼼히 살펴야 된다. 그 꼼꼼히 살펴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제가 그 뉴스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장을 통한 조사 확인. 공부상 확인한 것을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또 해야 돼? 지역 상황이나 입지 조사 확인, 물건 상태 조사 확인. 다음 표제 4번 내내 얘기했잖아.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법률 관계, 권리 관계 같은 거 조사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주변의 유사 물건의 거래 가격 같은 것들도 기왕에 나간 김에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거 만약에 중개적이 해가지고 가격이 주변 지역하고 좀 다르게 됐다 그러면 매수인이나 매도인이나 전부 중개업,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뭐라 그래? 응? 그래서 그런 가격을 미리 조사를 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기본적 사항 조사 확인. 요거는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